자, 다음은 이제 10번 판례입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이제 후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청구는 다시 이제 승소 판결을 이제 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소 변론 종결 시점에서 기판력이 생겼었잖아요. 그게 10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다시 후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소 변론 종결 이후부터 후소 변론 종결 시까지 그때 사유에 대해서는요 다시 이제 그 피고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판력에 반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변제, 상계, 면제, 뭐 소멸시효 뭐 이런 주장들을 피고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소에 대한 판결이 나면 후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기판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전소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전소 확정이 되고 이게 이제 10년이다 이거예요. 10년.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소가 제기됐다 이거 후소. 자, 후소가 제기됐을 때 전소가 확정되고 10년 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제기하면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소가 제기됐으니까 이거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이 경우에는 전소 변론 종결 이후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잖아요.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거는 피고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죠. 전수의 기판에게 반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면 피고는 후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따라서 10년이 지나서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고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서 만약에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그때는 이제 원고 청구 기각이 되겠죠. 각하보다 피고에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안 판결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판례입니다. 자, 11번 판례는요, 채무 부존재 소송을 이제 채무자가 제기했을 때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서 자기의 권리를 인정받으면 그것도 응소도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응소 행위도 재판상 청구로 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채무자가 그 소송을 취하를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어요. 소제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소가 취하가 되면 그 취하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채권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했다 이거야. 응소를. 그럼 그때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면요. 최초 응소 행위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재판장 청구하고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요 사안에서는요. A가 이제 채권자이고 B가 이제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이제 요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2015년 8월 25일 이제 시효 완성 시점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A가 2014년 1월 21일에 응소했어요. 답변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서 응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효 중단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요 2015년 8월 27일에 소가 각하가 됐습니다. 원고에 그러니까 요 채무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각하가 됐어요. 그러면 요 응소 시의 시효 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 각하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6개월 이내인 2016년 1월 15일에 2차 응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다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2차 응소 2차 응소를 2016년 1월 15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각하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한 거니까 요 최초 응소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또 2017년 8월 10일에 또 각하가 됐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또 각하가 됐고 그때부터 6개월 이내인 2017년 9월 27일에 다시 A가 응소를 했을 때 이때부터 6개월은 이제 안 된 건데요. 이때 응소를 했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응소로서 시효 중단을 했습니다. 각하가 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응소를 했으니까 시효 중단은 일단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소송이 또 각하가 돼서 6개월 이내에 또 응소를 하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때로 해서 최초 응소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겠는가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가 뭐 각하가 되거나 이게 뭐 취하가 되거나 이런 거는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밖에는 없는 거다. 이게 최고로서. 그래서 최고도 6개월 이내에 다시 보완 조치를 취하면 최초 최고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최고를 하고 6개월 되기 전에 또 최고를 하고 또 그때부터 6개월 되기 전에 또 최고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그 시효 중단 효력이 내 최초 최고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소 제기를 한 시점, 보완 조치를 한 시점에서 6개월 내에 시효 중단이 돼버렸다면은 이거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를 거듭한다고 해서 최초 최고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완 조치를 취한 때부터 6개월 이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미 시효 중단 이후다. 그 6개월을 소급했을 때 그 최고가 그 6개월 내에 있는 그 최고가 시효 중단 이후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경우에도 마지막 재판상 청구 요때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을 소급해 봤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것이다 이거야. 따라서 이거는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시 3번에 그 이제 38페이지 맨 밑에요.
그 판결 이유 3번에 보면은요, 요때 이제 9월 27일에 응소를 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유라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요때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소급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유다, 이거예요. 이유다. 그러니까, 요 6개월 이내에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최고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렸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소 행위가요. 응소 있고 게다가 각하되고 6개월 이내에 또 응소 있고 그다음에 각하되고 6개월 이내에 또 응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소급해서 최초 응소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11번 판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판례인데요. 자, 12번 사례는 이제 일단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를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갑이 병을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8년 5월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갑이 병에 대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위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이 이거거든요. 피대위 채권. 이게 소송물이기 때문에 이게 시효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하가 됐으니까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해야 최초 소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을의 다른 채권자인 병이 다시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임입니다. 정. 이거 정이 을에 대해서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위 소송을 이 각하되고 3개월 이내에 대위 소송을 제기했으니까요. 이거는 각하되고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죠. 후속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최초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 됐는데 이 정이 이제 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있겠죠. 정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 이거에 대해서 무가 다시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10일 이 조정이 있고 10일 후에 이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은 최초 갑이 병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시효 중단됐다 이거야. 각하가 됐지만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정이 대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초 소제기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정의 이 대위 소송이 피보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약간 패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또 10일 이내에 무가 다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초 요 소제기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좀 전 판례하고는 좀 다르죠. 11번 판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사안에서는 조금 다른 게 11번에서는 이제 채권자가 응소를 한 것이었죠. 그런 경우에
그 응소 행위가 각하되고 응소행위가 또 각하되고 이런 거는 어떤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다 이제라고 이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대의소송이 각하가 되고 또 이 소송을 다른 채권자가 또 제기하고 이게 패소 취지에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후소를 또 다른 채권자가 제기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해서 이때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소 행위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재판상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조금 차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판례의 이 취지가 조금 이러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뭐 각하나 치하가 됐을 때 그냥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판례를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판례입니다. 자, 13번 판례는요, A가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약금 이제 반환 채권이 있는데 A가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대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요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라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대위 소송이니까 이게 시효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위 소송 제기한 시점에서는 시효 완성 전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재판 진행 중에 A가 요 계약금을 아예 A에게 채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해서 A가 요 계약금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요, 그 A가 C에 대해서 청구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요 계약금 청구에서 양수금으로 이제 소송을 바꿨어요. 양수금을 이제 교환적 변경을 한 겁니다. 청구의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구 변경이 된 시점에서는요, 시효 완성 이후예요. 시효 완성 이후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요 계약금을 청구하다가요, 이게 양수금 소송으로 청구의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청구의 변경을 한 거니까 이거는 요 계약금 소송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제 청구 변경은 하나의 구소 취하니까요. 구소 취하 신소 제기의 성격을 갖는 거니까 계약금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가 된 것이다 이거야. 소취하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양수금에 대한 소를 제기한 건데 이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니까 이거는 시효가 완성된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겉모습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청구를 했다가 이걸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니까 계약금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소는 취하되고 양수금에 대한 요 소는 청구는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A가 처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기했던 그 권리는 요 계약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구가 변경돼서 양수금으로 구하는 이 양수금도 결국 계약금이 이렇게 양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송물이 같은 겁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A가 소를 취하하고 다시 신소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A는 이 계약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계속한 것이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초 채권자 대위 소송 당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청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13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겉모습만 볼 게 아니고 시효 중단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권리 행사니까요. 권리 행사가 계속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계약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계속된 거죠. 대의 소송을 통해서 처음 제기했다가 권리 행사를 했다가 청구 변경으로 이거를 계약금을 사실 이제 양수금으로 청구하는 것 뿐이니까요.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판례입니다. 자, A가 B에 대한 약정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에 대한 약정금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약정금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됐겠죠. 자, 그런데 A가 이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C에게요. 그리고 A가 자기가 이제 요 소송물을 C에게 양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A는 C에 대한 소송 인수를 신청했어요. 인수 참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임수 참가인으로 소송 인수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소송 인수가 된 거죠. C에게로 소송 인수가 되고 A는 이제 이런 경우에 소송 탈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이 소송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C가 이제 패소를 했는데 왜 패소를 했냐면은 요 채권 양도가 그 소송 행위를 목적으로 한 양도다 이거야. 변호사 대리를 잠탈하는 어떤 그 소송 행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봐서 요 그 C의 청구가 이제 각하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기각이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각하가 됐고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 기각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A가 B를 상대로 신소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이게 채권 양도가 이게 무효라면 약정금 내가 다시 청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소송을 탈퇴한 시점에서 A의 소가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요, 6개월 이내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소제기는 훨씬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가 완성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요.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송 탈퇴는 소취하하고는 다르다. 소취하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소송에서 탈퇴가 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효력은 이 A에게 소송에서 탈퇴한 A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요 탈퇴 전에 그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시효 중단 효력은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참가했던 C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이제 6개월이 계산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탈퇴했다 하더라도 탈퇴자에게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 탈퇴자에게도 효력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인수 참가인에 대한 소송이 종료된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이렇게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최초 소제기 시에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탈퇴 후부터 6개월이 아니라요. 소송이 종료된 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6개월 내였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된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효 중단 사유 중에 168조 이후에 보면은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 압류에 의해서도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요. 자, 15번 판례는요. A가 B에 대한 뭐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B가 C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효 중단이 되겠죠. 시효 중단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권리행사하는 거잖아요. 요 1억 원에 대한 권리행사 일환으로서 요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거니까요. 집행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이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중단이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중단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요 압류가 실효가 됐다 이게. 압류가 실효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요 집행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중단이 되어 있지만은 이 압류가 실효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요 사안에서는요, B가 보험금을 미납을 해가지고 요 보험금이 실효가 됐습니다. 요 보험 계약이 실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 보험 요 채권이 이제 소멸이 됐어요. 피압류 채권이 소멸이 됐어요. 보험 계약의 실효에 의해서 보험 채권이 소멸이 됐다. 그러면 압류 자체가 실효가 돼서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이거예요. 압류 채권이 된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압류라면 압류 채권이 집행채권이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요. 이 압류가 뭐 보험금 미납이라든가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소멸이 됐다. 피압류 채권이 소멸이 됐다. 그러면 그 압류는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압류가 실효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판례입니다. 자, 민법 168조 2호에는요, 가압류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채권이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중단됐던 시효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진행되느냐, 이게 규정이 명확해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소재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소재기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돼서 쭉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과 종점이 명확해요. 소재기 시, 판결 확정 시. 이렇게 명확한데 가압류의 경우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가압류의 경우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해석에 의해서요.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시점은요. 최근에 이제
좀 뒤에 보겠지만 뭐라고 밝혔냐면은 신청시로 봤습니다. 이것도요. 소재기 시처럼 가압류 신청을 하면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봐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압류 등기 집행이 되겠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신청을 하고 뭐 보름 정도 있다가 가압류 결정이 나고 또 뭐 보름 있다가 가압류 등기가 되고 그러니까 신청, 결정, 집행 시점이 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신청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단됐던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스타트하냐 이게. 다시 언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종점을요. 우리 대법원은 집행 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한은 시효가 계속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10년, 그럼 10년간 계속 멈춰 있다는 거예요. 20년, 20년간 계속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가압류라는 건 임시적인 이제 조치인데요. 그런 임시적인 어떤 보전 조치에 이렇게 강력한 시효 중단 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는 상당한 이제 비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했는데, 일본은 이제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효에 있어서는 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가압류 이런 강력한 시효 중단 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 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1번이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B의 저당권자인 C가 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면 이 가압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는 이거는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고 A는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A에게 배당할 거를 법원에서는 공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가압류가 계속되어 있는 한은 시효가 계속 중단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때부터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공탁이 됐다 할지라도 A의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어떤 공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요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판례입니다. 자, 17번은 이런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 자, 이 경우에 채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집행채권,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집행채권이 하나 있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압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거, 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건 뭡니까? 집행채권이죠, 집행채권. A는 지금 요 1억 원을 권리 행사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압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류에 의해서 요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피압류 채권은 어떠냐 이거예요. 피압류 채권은 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압류 추심 명령이 요 C에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류 추심 명령은 적어도 요 B에 대한 이 채무를 이행하라라는 최고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는 특별한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추심 명령이 요 C에게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도달이 되면 그 시점에서 적어도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하라는 그런 최고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 송달된 요 시점부터 6개월 이내 보완 조치가 있다. 이거 보완 조치. 뭐 추신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추신금 소송. 요 1억 원 지급 피압류 채권에 대한 추신금 소송을 만약에 송달되고 6개월 내에 제기했다면 요 송달 시점에서 압류 70명령의 송달 시점에서 시효 중단됐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압류 채권이 압류 70명령의 송달에서 시효 중단이 됐다. 그 이후에 추신금 소송 A가 요 C를 상대로 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추신금 소송을 6개월 내에 제기했다면 요 송달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압류가 됐을 때 이 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은 이거예요. 이거 집행채권이 집행채권. 그죠? 피압류 채권은 압류 주심령의 송달에 의해서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우리 민법의 시효 중단 사유는요. 168조에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A가 이제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C가 이게 경매를 신청했다 이거야. 그 집행 단계에서 A가 배당 요구를 한다든가 채권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권리 행사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채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면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판례는 압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압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압류를 했다면 당연히 압류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 되겠지만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다른 신청자가 한 그 압류 거기에서 배당 요구, 채권 신고한 거 그것도 압류에 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요. A가 이제 B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A가 이제 B에 대한 3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야. 배당 요구를 하면 그 배당 요구에 의해서 시효 중단은 됩니다. 그러면 시효 중단이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스타트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배당표에서 A가 2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채무자나 채권자가 이 2억 원 중에서 1억 원에 대해서 배당 이의를 했다 이거야. 배당 이의를 했다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요 배당 이의를 하지 않은 2억 원 중에 1억 원만 배당 이의를 했으니까요. 배당된 금 중에서 1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배당되지 않았던 1억 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 시점에서 확정이 돼서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1억 원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 소송이 끝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당 이의가 된 요 1억 원에 대해서는요. 배당 이의가 된 요 1억 원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 소송이 확정되면 그때 이제 확정이 돼서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 나머지 2억 원은 요 배당이 된 시점에서 확정이 돼서 배당표가 이제 확정이 돼서 그 시점에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판례입니다. 자, 가압류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175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지만 각하, 기각, 취하가 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압류에서 시효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든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해서 취소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최초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 사안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은요. 이제 A가 B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97년 9월 10일 경에 가압류 이제 결정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가압류 이제 요 전에 신청이 있었을 테니까 요때 이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겠죠. 자, 그런데 2009년 8월 12일에요. 가압류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냐면은 B가요. 너가 이렇게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 안 하니까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했어요. B가요. 제소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A에게 2주 이내에 소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라 이렇게 제소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A가 그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가압류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75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최초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신청 시에 있었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게 175조에 해당해가지고, 이게 그 175조에 해당하는 시효 중단 사유다. 175조에 해당하는 사유다. 예를 들어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제소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한 취소가 바로 175조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때 시효 중단됐던 효력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제대로 된 가압류가 있었다 이거야. 제대로 된 가압류가 있었는데 다만 이 시점에서 제소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취소된 것 뿐이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시효 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스타트가 된다 이거야. 소급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소명령을 어겨서 가압류가 취소되는 거는 175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가압류 결정은 제대로 된 거고 다만 그 이후에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취소된 것뿐이기 때문에 175조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시효 중단 효력이 쭉 유지가 되다가 요 가압류가 취소된 이때부터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다른 재판상 청구 같은 게 그때부터 이제 시효 기간 내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뭐 시효 완성 전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게 19번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판례입니다. 자, 20번 판례는요.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시점과 그다음에 종점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하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20번 판례가 빠졌습니다. 20번 판례부터 하겠습니다. 자, 20번 판례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입장에서는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가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행관이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고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집행을 그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2주 이내에 그걸 안 하면요, 이제 집행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했다면 이런 경우에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신청 시에 발생할 거다 이게.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볼 거다 이거야. 그런데 아예 집행 단계에 나가지 않았다,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압류의 경우에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집행이 되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행관에게 위임을 해서 집행이 됐다면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 중단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번 판례가 그거예요.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은 받았지만 집행을 안 했다면요, 안 했다면 시효 중단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위임을 했습니다. 집행위임을 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집행이 불능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시효 중단은 되고요. 불능이 된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판시 1번 그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집행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돼요. 만약에 집행위임을 했는데 집행 불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은 됩니다. 다만 불능이 됐으니까 다시 시효는 스타트 돼요. 바로. 만약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결정은 받았는데 집행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효 중단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집행에 나간 걸 전제로 신청 시에 소급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1번 판례는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채권 가압류 집행은 보통 제3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이 이루어지면 최초 가압류 신청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판시 1번을 보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신청한 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시 3번에 보면은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다. 채권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신청 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압류의 경우는요, 집행이 전제가 돼야 돼요. 집행이 돼야 시효 중단이 신청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